비 오는 어느 날, 한 여인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 부유하지도 권세를 지니지도 않았지만 시간도 닳게 할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딸을 사랑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날은 6월의 눅눅한 날씨였다. 태백산맥에서 회색 구름이 몰려와 무언가 불길한 징조처럼 하늘을 덮었다. 윤희는 4살 배기 딸 수아의 손을 잡고 언덕 아래 장터로 향했다. 수아가 일주일 내내 착하게 말 잘 들었기에 처음으로 북적이는 장터에 데려가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수아야, 뭐 갖고 싶어? 윤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웃으며 물었다. 핑크색 솜사탕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참새처럼 경쾌하고 맑았다. 시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외침, 닭 우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이 어우러져 시골 장터에 활기찬 교향곡처럼 들려왔다. 윤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채소를 고르고 생선값을 흥정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단 몇 초, 그저 잠시 눈을 돌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 작은 손이 그녀의 손 안에서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아이가 바로 뒤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그녀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상인들에게,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연민 어린 시선과 무심한 고개짓, 공허한 위로뿐이었다. 수아는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 흔적도 소리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도착하자 시장은 통제되었고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 혼자 놀러 간 건 아닙니까? 아이 평소에도 종종 도망가던가요?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다. 그날 밤 첫 장맛비가 퍼붓듯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비를 그리움의 비라고 불렀다. 이유도 없이 슬픔을 몰고 와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비라고. 그 비는 수아의 작은 발자국들을 모두 씻어버렸다. 마지막 단서까지도 사라졌다.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이 저주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윤희는 단 한순간도 딸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래된 집을 팔고 대도시로 이사해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맸다. 해마다 수천 장의 전단지를 만들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보육원과 성당, 병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누군가는 수아를 봤다며 돈을 요구했고 그녀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절망의 끝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한 번도 꿈속에서조차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세상은 변해갔다. 휴대전화, 인터넷, 마천루. 그러나 윤희의 시간은 여전히 1999년 그 장대비 속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아 헤매는 그 시간 동안 운명은 마치 장난기 많은 이야기꾼처럼 기이한 진실 하나를 감추고 있었다. 사실 수아는 멀리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곁에 20년 넘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윤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채 거리의 젊은 여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반쯤은 희망, 반쯤은 절망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운명이 지금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사랑이 다시 그녀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켠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이 있다. 이름은 엄마의 부엌.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지만 언제나 따뜻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곳은 과거 비 오는 날 딸을 찾아 온 거리를 헤매던 윤희 씨의 현재 삶이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지고 등이 약간 굽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 식당에는 하나라는 젊은 여성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늘 윤희 씨를 다정하게 아줌마라고 불렀다. 하나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2004년에 어느 비 오는 날, 조그맣고 마른 소녀가 낡은 천가방 하나를 들고 식당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두 눈은 깊고 커다랗게 슬픔을 담고 있었고, 당시 그녀는 겨우 9살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단단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설거지하고 테이블도 닦을 수 있어요. 밥 조금만 주시면 돼요. 소녀는 바람결 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 씨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방으로 데려갔다. 왜 부모가 없는지, 왜 집이 없는지는 묻지 않았다. 아마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질문들은 아이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 답들이 자신을 다시 고통스러운 과거로 끌고 갈까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하나는 그곳에 머물렀다. 혈연도 서류상의 모녀도 아니었지만 시간은 둘 사이에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 주었다. 하나는 조용하고 부지런하게 자랐다. 요리 솜씨도 좋았고 김치도 능숙하게 담갔으며 밤마다 윤희 씨의 어깨에 약을 발라주는 손길은 누구보다 다정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매년 6월 15일 윤희 씨가 유난히 슬퍼지는 그날이면 하나는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가만히 손을 잡아주거나 나무 그늘처럼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어쩌면 바로 하나의 그런 고요함이 윤희 씨가 딸을 향한 그리움을 견디게 해준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 수아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만큼 컸겠지. 내가 끓인 미역국을 좋아했겠지. 나를 엄마라고 불렀겠지. 하지만 곧 다시 그 생각을 털어냈다. 하나는 수아가 아니니까. 하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도 어쩌면 진짜인지조차 모르는 민서라는 이름 하나 외에는. 그녀는 9살 이전의 기억이 흐릿한 꿈처럼 지워져 있다고 말하곤 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엄마의 부엌은 점차 직장인들,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 외로운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갔다. 그들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 때로는 금보다 귀한 가정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 오직 하나만이 떠나지 않았다. 입양 제한, 기술 교육,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제안을 받았음에도 그녀는 한 번도 그 식당을 떠난 적이 없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나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때때로 윤희 씨는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문득 쏘스라치게 놀랐다.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그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가을의 어느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 윤희 씨는 창가에 앉아있는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노란 불빛 아래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되어 빛바랜 작은 목걸이였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 안에는 흐릿해져 잘 보이지 않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는 그것을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고 그 눈빛은 먼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니? 윤희 씨가 조용히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준 건지는 기억 안 나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거 하나만은 꼭 가지고 다녔어요. 늘 품에 간직했어요. 윤희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이상한 울림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과거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방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수아의 추억들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꺼낼 때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쌍둥이 목걸이. 하나는 그녀가 간직한 것, 다른 하나는 수아의 4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것이다. 한 달 넘게 준비하며 약속처럼 건넸던 그 선물. 엄마와 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2개의 펜던트, 너무도 닮아 있었다. 윤희 씨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떨며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흘렸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솟구쳤다. 희미한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20년 동안 서로를 몰랐던 걸까? 그날 밤, 그녀는 하나의 베개 위에 남은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집어 작은 비닐봉지에 넣었다. 내일,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서울의 아침은 꼭 햇살로 가득하지도, 그렇다고 우울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숨결처럼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가 감도는 그런 날이었다. 그날 아침 윤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그녀는 미역국을 끓이고 2개의 그릇을 식탁에 놓았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북소리가 울리듯 불안이 끊이지 않았다. 비닐봉지 안에 담긴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 그리고 사흘 전 몰래 보낸 유전자 검사 신청서. 그것들은 지금 그녀와 세상 사이에 무거운 비밀이 되었다. 희망을 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희 씨는 이미 수많은 아픔과 실망을 겪으며 살아왔기에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 목걸이, 그 눈빛, 그리고 하나가 슬플 때 내는 목소리마저도 너무 닮아 있었다. 수아를. 사흘 후 병원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얇은 봉투였지만 청은처럼 무거웠다. 윤희 씨는 그것을 식당에서도 방 안에서도 열지 않았다. 대신 버드나무 잎이 떨어지는 공원으로 가져갔다. 익숙한 돌벤치에 앉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결과 DNA 일치율 99군 뮌쿠 9.98%. 친자관계 모녀. 그녀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다. 가을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노란 잎사귀 하나가 손바닥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픈 감정이 아니었다. 너무도 커다란 기쁨. 마치 꿈속 같았다. 그 아이는 수아였다. 그녀의 수아. 그녀가 전국을 헤매며 찾아 헤맸던 아이가 사실은 이곳 그녀 곁에 20년간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식당 정리를 마친 후 하나는 조용히 행주를 개고 있었다. 윤희 씨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하나야, 네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하나는 고개를 들고 조금 당황한 듯 말했다. 아주 흐릿해요. 자장가 소리, 자주 웃던 여자 목소리. 그리고 마당에 모란꽃이 있던 집이요. 윤희 씨는 숨이 막혔다. 옛날 그녀의 집에는 커다란 모란 덤불이 있었고 바람이 불면 꽃이 피 마당을 하얗게 뒤덮곤 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억이었다. 하나야, 그날 보여준 목걸이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윤희 씨는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보관해 두었던 반쪽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2개의 하트 펜던트를 맞붙였을 때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마치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넌 수아구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하늘을 울릴 만큼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하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하나는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눈이 멍해지다가 이내 물기로 흐려졌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 이름, 존재, 과거, 그 모든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재처럼 무너져 내렸다. 제가 선생님의 딸이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아니야. 윤희 씨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엄마의 딸이야. 그날 밤 오래된 부엌에서는 웃음소리도 대화도 없었다. 단지 두 명의 여인, 한 명은 늙고 한 명은 젊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울고 또 울었다. 수년의 그리움, 수년의 상실, 그 모든 것이 그 하나의 품 안에 녹아내렸다. 하지만 상처란 단 하룻밤에 아물지 않는다. 하나에게는 그 진실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녀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다. 엄마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2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아줌마라고 불러야 할지. 그녀는 왜 엄마와 헤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왜 낯선 곳에서 하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과거는 첫 장이 찢겨나간 책처럼 공백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의 답은 이제 명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아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인의 진짜 딸이었다. 그리고 윤희 씨는 마침내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엄마가 널 찾아냈구나. 서울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람으로 먼저 알려준다. 때론 속삭이듯 부드럽고, 때론 오래 참아온 울음처럼 거세게 불어온다. 그날 아침 바람은 마른 나무잎 향기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을 품고 있었다. 엄마의 부엌이라는 식당은 그날 하루 문을 닫았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 없는 식당이기에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식당 뒤 작은 방 안, 윤희와 하나는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해야 할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곧 폭풍우가 쏟아질 듯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엄마, 하나가 말했다.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두려운 듯이.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을 들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딸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쓸어내렸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어린 시절의 수아와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 수아야. 네가 잊은 건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다 윤희는 오래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편지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녀가 지난 25년 동안 매년 6월 15일마다 딸에게 써왔던 편지들이었다. 엄마는 혹시라도 나중에 정신이 흐릿해져서 내 이야기를 못해줄까봐 이렇게 편지를 썼단다. 나 얼굴을, 목소리를 잊을까봐 무서웠거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네. 그녀는 편지를 하나하나에 손에 건넸다. 하나는 두 손으로 떨리듯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어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아야, 오늘은 너의 10번째 생일이야. 수아야, 오늘은 바닷가 장터에 다녀왔어. 거기 어떤 아이가 버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아야, 이제는 언덕을 오를 힘도 없지만 혹시 네가 돌아올까 싶어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다. 하나는 그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잃어버린 기억을 위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세월을 위해, 그리고 홀로 그 긴 세월을 살아온 엄마의 외로움과 희망을 위해. 엄마, 미안해요. 윤희는 그녀를 꼭 안았다. 마치 천둥을 무서워하던 4살 수아를 안아주던 그날처럼 조용히, 다정하게. 아니야, 수아야. 아무도 미안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운명이라는 이름의 길에서 서로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잖니. 하지만 하나의 마음 한켠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왜 자신이 버려졌던 걸까? 그렇게 사랑받던 4살 아이가 어째서 25년 동안 엄마 곁을 떠나 있어야 했을까? 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빛이 바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남자는 말없이 침잠한 표정에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네 아버지란다.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몸보다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군인이었지. 그 시절 엄마와 아버지는 자주 다퉜어. 전쟁의 기억 때문에 아버지는 일상 속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지. 결국 엄마는 그 갈등을 피하려 며칠 집을 떠났단다. 그 마지막 날 네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엄마가 돌아왔을 땐 넌 이미 사라져 있었어. 윤희의 눈이 멀어진 기억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널 데려가 어딘가에 버렸다고 했어. 엄마는 1달 넘게 그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그 후 엄마는 지도가 없는 여정을 시작했어.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안고 반드시 널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는 멍하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큰 고통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풀렸다.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한 번도 흐려진 적 없다는 사실. 그날 밤 방 구석에 마련된 작은 제단, 하나의 아버지를 위한 위파의 앞에서 모녀는 처음으로 함께 향을 피웠다. 원망도 책망도 없이. 다만 지난 세월을 묻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기 위한 인사였다. 비록 늦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들 곁에 있었다. 내일은 윤희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줄게. 이번엔 같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 아니 이제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붉게 물들었지만 반짝이는 빛이 있었다. 내 엄마, 서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 분주하게 사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마포구의 한 작은 구석, 엄마의 부엌이라는 식당이 자리한 그곳에서는 시간이 마치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낡은 나무 간판은 새로 칠해져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한 것은 간판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에 적힌 작은 문구였다. 엄마의 부엌, 윤희 앤 수아. 수아는 부엌 옆에 서서 김치찌개를 저으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여전히 아담한 체구였지만 눈빛에는 어릴 적 잃어버렸던 집을 마침내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엄마, 마늘 좀 더 넣어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네 맘대로 해.
우리 귀여운 요리사. 윤희 씨가 대답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처마 끝에서 흔들리는 풍경처럼 잔잔하게 울렸다. 이제 막 서로를 엄마와 딸이라 부르기 시작한 그들은 아직 익숙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말들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더는 서로에게 증명할 것도 없었다. 눈빛과 몸짓,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이던 때 한 젊은 여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등학생 때 이곳에 온 적 있어요. 그땐 밥 먹을 돈이 없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말없이 따뜻한 밥을 주셨어요. 오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윤희 씨는 미소만 지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음식을 담아 그녀의 앞에 조용히 놓았다. 이 식당은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수아는 말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듯 담담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다. 봄이 오자 윤희 씨는 수아를 데리고 옛 고향으로 내려갔다. 예전 집은 이제 터만 남아 있었지만 그 앞마당에는 여전히 모란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마치 수많은 겨울을 견뎌온 것처럼. 엄마는 매년 여기 앉아서 네가 돌아오길 기다렸단다. 윤희 씨가 조용히 말했다. 수아는 모란꽃 한 송이를 꺾어 엄마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엄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엄마는 아무 대답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다시는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는 듯이.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윤희 씨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 하나를 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작고 낡은 신발,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색이 바랜 얇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이건 네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내가 간직해온 것들이야. 수아는 그것들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손수건을 적셨다. 엄마, 나도 뭔가 마음속에 비어있는 느낌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죠. 이제 알겠어요. 그건 바로 엄마였어요. 그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주황빛 석양이 하늘을 물들였고 아무런 설명도 질문도 필요 없었다. 과거는 조용히 닫히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부엌에서 들려오는 음식 볶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다시 찾아낸 두 개의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다. 한 가족, 두 개의 마음, 하나의 운명, 그리고 한 가지 사랑. 절대 길을 잃지 않는 사랑.